예, 통계보기 4편입니다. 이 전편까지 몇 가지를 보여드렸죠? 제가 지금 몇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시장이 흘러가는 구조 이런 걸 대강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좀 더 이제 진짜 수치로 들어가가지고 수치에서 우리가 어떤 특성들을 알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갖다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심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지표를 본다는 거 상당히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은 통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제각각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제대로 해석을 하는 눈을 갖기 위해서는 일종의 통찰력? 그러다 시장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제 밴드 질문과 댓글, 질문과 답변을 보시면 거기서 어떤 분께서 좋은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전세 가격은 제가 이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세 가격이라는 건 거의 대부분 상승을 해요. 하락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지금 그 몇 가지 지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겁니다. 예, 같이 주의 깊게 한번 봐주세요. 이건 지금 전세 가격 지수예요. 유형별, 자, 보시면 위에 있죠? 유형별 전세 가격 지수. 여러분 이거 보시면 영어 유형 쭉 뜹니다. 제가 이거 지역은 수도권, 유형은 아파트로만 한정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다 그때 달라요. 이걸 갖다가 대상을 무엇으로 두느냐에 따라서도 다 달라요. 여러분들 이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보시고 잘 적용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론을 갖다가 현상에다 적용시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는 그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론을 현상에다 적용시킨다는 건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론을 배우게 되면 현상을 보는 눈을 갖게 되고, 좀 더 그것이 깊어지면 현상을 갖다가 파악하고 현상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의미 없는 현상에게 우리가 이름을 불러줄 수가 있어요. 이름을 불러주면 나에게서 꽃이 되죠. 예, 같아요. 사실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름을 불러줄 수가 있다고요. 그럼 그것이 어떤 하나의 현상이나 법칙으로 앞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이게 유형별 전세 가격 지수예요. 보시면은 2003년도부터 50, 49 쭉 떨어지죠. 전세 가격 지수가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보시면 잠깐 이때 있죠. 이 뒤에도 있죠. 50에서 46, 47까지 떨어지죠. 장기적으로 떨어지네요. 그게 2003년부터 언제까지? 2005년까지. 이거 무슨 기간이에요, 여러분? 2차 상승기, 3차 상승기를 나눌 때 2차와 3차 상승기의 중간 지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2차 상승기와 3차 상승기를 나눌 때 그 중간 공백기가 이때거든요. 왜냐면 이걸 갖다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그렇다 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가지 얘기가 있어요. 여러가지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정책이 시장에서 힘을 발휘할 때는요, 물론 잠깐은 발휘해요. 그 어느 대통령 얘기였죠? 미국 어느 대통령의 얘기. 예. 국민을 잠깐은 속일 수 있다고. 잠깐은 가능한데 영원히 속이는 건 불가능해요. 외부 변수가 시장을 갖다가 영원히 왜곡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잠깐은 가능하지만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그때 가격이 하락이 나왔다는 게 단지 정책의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런 요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세 가격이 떨어졌다는 건 무엇일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량이 나왔다는 뜻이죠. 전세 가격은 언제 하락한다고요? 건사년이었죠. 건사년 보고서에 보면은 전세 가격을 하락하는 건 두 가지. 물량 요인, 물량과 경기 침체 두 가지가 겹쳤을 때만 의미 있는 전세가 하락이 나온다고요. 의미 있는. 그냥 한 단지의 전세가 하락은 나오는데 실제로 지표 잡힐 만큼의 의미 있는 전세가 하락은 그 두 가지가 겹쳐져야 된다고요. 즉 부동산 매매가의 하락, 매매가가 힘들고 매매가가 침체 하락기가 되고 그리고 공급 과다 상태가 돼야 된다고요. 공급 과다 상태가 아니지만 매매가가 침체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되게 유명한 논쟁입니다, 여러분. 매매가가 하락인데 공급 과다가 아닐 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이게 언제 발생했던 논쟁인지 아세요? 제 기억에 이것이 발생했던 게 2012년인가 그렇게 2012에서 2013년도에 발생했던 매가 하락이 나오고 공급 부족이 나올 때 전세가는 어디 움직이는가? 이때 발생했던 논쟁이에요, 이게. 이때 논쟁했던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대표적인 분이 그 유명한 손대인 씨. 그러니까 이분들 나와서 인터뷰했던 적이 인터뷰하고 이게 라디오였나 어디였나 해가지고 이렇게 토론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 맞은편에서 나왔던 분이 박원갑 씨였어요. 그때 제 기억에는 두 분이 쭉 얘기를 나누고 한 부분에서 이게 나왔어요. 손대인 씨가 주장했던 건 뭐냐면 저 손대인 씨 싫어하지 않아요? 예, 저 어설픈 상승론자들보다 저 차라리 손대인 씨 더 좋아합니다. 의견이 틀렸다고요? 의견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맞추면 신이죠. 그걸 어떻게 다 맞춰요? 그건 불가능해요. 틀렸다고 욕할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걸 받아들이시냐 그 중에 무엇을 선택하냐는 그분들을 욕할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욕을 하세요. 논문에 나오잖아요. 사사위 관역에 맞지 않으면 누구를 탓한다고요? 80일 당긴 본인을 탓하시는 거예요. 남들 바람을 탓하고 너무 멀어서 거울 탓하고 날씨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80위가 4위 이상에서 도구 탓하는 게 아니고 본인을 탓하시는 거예요. 야, 이분들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주요 논쟁이었고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었어요, 사실. 그렇다고 박은갑 씨가 반대편에서 논쟁을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 정도 능력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뭐였냐면 손대인 씨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 매가가 하락을 하면 전세가도 하락을 한다 했어요. 사실 저는 손대인 씨 인터뷰나 이거 보면서 최근에 본 적은 없어요. 제가 돈 주고 책 사보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 돈 주고 책 안 사봅니다. 예. 특히 부동산 책을 돈 주고 사본 적은 없어요. 예, 하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매가가 하락을 하면 전세가가 하락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일견 일리가 있어요. 제가 이 전 시간에도 얘기했죠. 상승장 초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전세가가 매가를 밀어 올리고 그 이후에는 매가가 전세가를 끌고 올라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가가 하락을 할 때 전세가가 나온다는 건 분명히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갭 투자하시는 분들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참 통계 하나 보겠다는데 참 앞에 말 길죠? 근데 통계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셔야 되는 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의미들이에요. 의미들. 이 의미들이 쌓이면 결국 언젠가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는 눈이 생겨요. 지금 제 동영상도 조회수 너무 안 나오는데 시장이 어렵고 안 좋다고 나 이제 시장 안 볼래 공부 안 할래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투자할 자격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1, 2년 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력해봤자 얼마나 하셨어요? 그거 하고 나 이제 포기할래 하고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공부할 자격 없으신 거예요.
전문 투자자 하신다는 분들, 저는 그러니까 그 2013년도에 이제 나는 직장 관두고 전문 투자자 하실래요 분들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경제적 자유인가? 전 뭐 그 경제적 자유한 말 믿지도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분들 모아놓고 물어봤잖아요. 얼마 있으면 경제적 자유 찾으실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들 참 꿈이 소박해요. 10억? 보통 젊은 분들은 보통 말 나오게 되고 이상하게 10억이에요. 10억? 지금은 다른데 그때는 10억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10억 갖다 성취하실 것 같으세요? 근데 그때는 다음 10억. 제가 그분들 10억 가지고 경제적 자유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익을 하시는 도중에 10억이 있으면 의미가 있지만, 이익을 관둔 상태로 10억이 하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애기들 크면, 대부분 그때 젊은 분들 오셨는데 애기들 크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그 10억 갖다 경제적 자유를 찾아요. 제가 만난 분들 거의 다 연세가 있잖아요. 저 원래 연세 있는 분들 대부분 50대 분들 만났는데, 그분들이 10억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뭘 해서 먹고 살까요? 하고 저한테 뭐 보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분들 다 있어요. 그 돈은. 그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안 되는 거예요. 하여간에 그분들 저는 무조건 직장 다니시라고요. 그만두지 마시라고요. 왜냐? 부동산 시장에 얼어붙었을 때 어떻게 먹고 사실 건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직장 다니는 것만큼 부동산 공부를 하면 안 되겠느냐. 된다, 그거는. 네, 직장 다니면서 노력하시는 만큼, 아침부터 밤까지 노력하시는 만큼 부동산 공부하시고 부동산 계속 찾아다니시고 관리하시면요 돼요. 임대사업자 굉장히 힘들거든요. 임대사업자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여러분들 직장 다니는 것보다 힘들지는 않아요. 솔직히 얘기를 해가지고 그 마음 가지면 돼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부동산 공부하실 때 직장 다닐 때의 마음, 그 마음으로 공부하세요? 여러분들 여성분들 부동산 공부하시고 하시면은 한번 물어보세요. 직장 다니기 쉬운지 이거 공부하는 게 쉬운지. 비교도 안 돼요, 여러분. 좀 더 치열하게 하세요, 하시려면은. 예, 하여간에. 자, 매가가 하락을 하면은 전세가가 하락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때 나온 논쟁이에요. 선대인 씨의 주장은 뭐였냐면, 매가가 하락을 하면 전세가가 하락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왜냐면 이전에는 매가가 전세가를 끌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 뒤에 자 보세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갭 투자를 하시면서 제가 계속 지적을 해도 아니라고 얘기했던 게 뭔지 아세요? 과공급 시대가 오면 매가가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세가와 만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전세가와 갭이 적어진 시점에서 매가가 전세가를 밀어내릴 것 같으세요? 전세가 매가를 끌어올릴 것 같으세요? 많은 갭 투자분들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으세요. 전세가격이 매가를 밀어 올린다고. 왜요? 왜 전세가가 매가를 밀어 올린다고 신앙적으로 믿고 계시죠? 그냥 생각하기 쉬우니까. 또는 거기서 그걸 가르쳐주는 강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전세가와 매가가 만났을 때 무조건 전세가가 매가를 밀어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분들이 갭 투자 하시라고 권하려니까 하는 얘기고요. 그걸 그대로 믿으시면 어때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매가가 전세가를 갖다 밀어내리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을 해요.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또는 전세가가 매가를 밀어 올리는 일도, 매가가 이렇게 매가가 떨어지고 전세가가 올라갔을 때 매가가 전세가를 밀어내리는 경우도 있고, 전세가가 매가를 끌어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 전세가가 매가를 밀어 올릴까요? 언제 매가가 전세가를 밀어 올릴까요? 이 둘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공급량이에요. 공급량이 과다일 때, 공급량이 충분히 많을 때는 매가가 전세가를 밀어내려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A단지, B단지 해가지고, B단지 신축이에요. 이거 사신다고 할 때 저 거기 경기 안 좋으니까 사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 뭐하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불과 2년 전에 여기 매가가요, 여기 A아파트 전세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요 무조건 전세가가 밑에 받쳐주기 때문에 무조건 수익이 나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중에도 지금 저한테는 아니어도 비슷한 얘기 하신 분 계시죠? 숱하게 많으시죠? 정말 그래요? 아니야. 매가가 신축이 들어오면서 여기 전세가가 어떻게 온 건데요?
이 구축보다 더 낮게 형성이 돼요.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얘도 떨어진다고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뭔가 기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기준점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부동산 시장에 뭔가 기준점이 있다면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기준점 없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기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 시점에서 경매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이거는 금매기 때문에 기준 시세보다 싸니까 무조건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생각이 똑같은지 아세요? 이건 똑같아요, 지금. 이건 신축, 이게 매가인데, 옆 단지의 전세가보다 거의 같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떨어질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게 고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시세가 고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매는 싸게 산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2010년, 2011년 경매에 들어가셨던 분들 싸그리 망했어요. 그냥 망한 정도가 아니라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이때 2008년도 2012년도 하반기 때 경매에 들어가셨던 분들 부동산 하반기 때 경매를 하면 된다고요? 누가 그래요 도대체. 여러분 2008년부터 2012년 하반기 때 경매하셨던 분들은 보통 부동산은 수익 난 건 얘기를 해도요, 망한 건 얘기 안 해요. 망한 건 얘기 안 해요. 진짜 아는 분 있으면 가서 조용히 보세요. 이때 경매하셔서 돈 보셨는지. 폭삭들 망했습니다. 아주 폭삭 망해가지고 신불 붙으시게 낙하하신 분들, 제가 아는 분들 숱해요. 이런 분들 중에 정말 책 몇 권 낸 전문가분들도 다 폭삭 망해서 다 나갔다 오셨어요. 이때.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아세요? 시세가 고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리고 난 경매를 받아서 이거보다 싸게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안전마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고정가격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고정가격 없어요. 옆에 단지의 전세가가 왜 고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집이 나왔는데 물량이 많아서 신축의 전세가가 팍 구축보다 떨어지는 경우 없을 것 같으세요? 제가 2년 전에 물어봤을 땐 다 없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없을 것 같으세요? 보고 계시죠? 신축 전세가가 얼마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구축보다 더 싼 경우. 그럼 이 구축 전세가 버티나요? 같이 떨어지잖아요. 고정이에요? 고정 아니라고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고정대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가 전쟁터예요, 전쟁터. 여러분들 이걸 다 안전마진을 먹을 수 있다고 환상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경매를 하면, 또는 2월 때 신축을 하면, 안전마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인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동산은 안전마진은 없어요. 그건 느슨한 마음으로 접근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리고 그때 막 발생했던 논쟁 중에 하나야. 매가가 하락할 때 전세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요? 매가가 하락을 하면 전세가는 연동되기 때문에 같이 떨어진다. 이게 선대시 주장이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 깨져요? 2012, 2013년도에 깨진다고. 그래서 박은갑 씨가 선대시한테 물어봐요. 하지만 당신이 얘기했던 매가가 하락을 하면 전세가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실제 지표상으로 틀리지 않았느냐. 왜냐면 이때 전세 가격 2012, 2013 가면 막 미친듯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매가가 올라갔나 이때 매가 올라가던 시기인가요? 정말 매가 떨어지는 시기예요. 근데 전세가가 미친듯이 올라갔다고요. 이 부분 사실 저는 보면서 제가 선대씨가 다 책 본 건 아니에요. 그냥 인터뷰 몇 개만 봤는데 좀 시장 보고하는 스타일이 저하고 비슷한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좀 호감을 갖고 있는 편인데 사실은 근데 전 정치적인 부분을 안 해요. 전 정치 되게 싫어합니다. 저는 이쪽 제 카페고 밴드고 정치 얘기하시는 분들 저는 다 강퇴입니다. 알고 계시죠? 오해하시는 분들은. 예. 제가 이번 정부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마찬가지예요. 정치하고 이건 분리시키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번 정부에 조사 받았다고 해서 이번 정부에 욕하는 정치를 갖다가 봐주겠지? 아닙니다. 저 그대로 강퇴해요. 하지 마세요. 그런 부분이 저하고 좀 달라서 그렇지 그 외에 보는 부분은 꽤 괜찮아요. 근데 이게 결정타예요. 이게 매가가 하락을 할 때 전세가는 어떻게 움직인가에서 이분은 하락을 한다고 본 거예요. 저는 아니다. 이건 공급량에 달려있다고요. 공급량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매가가 전세가를 끌어내어 버릴지 전세가가 매가를 갖다 이렇게 만났을 때 끌어올릴지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이걸 자세히 보자고요. 자세히 보면 뭐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당연한 얘기지만 매가와 전세가가 만나는 지점만을 보면은 만나는 지점만을 보면 자 매가와 전세가가 만나는 지점이 무엇일까요? 지표 중에서 여러분 매가와 전세가가 만나는 지점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시는 지표예요. 그게 뭘까요? 전세가율이에요. 단지 전세가율만 봐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답 안 나와요. 뭘 봐야 돼요? 벡터형 방향성을 봐야 돼요. 이게 어떤 식으로 만나는 건지. 대부분 공급량이 많아서 전세가율이 올라갈 때에는 공급량이 많은 전세가율이 올라가요. 언제죠? 매가 전세가예요. 매가가 이만큼 떨어졌어요. 전세가는 요만큼 떨어졌어요. 그럼 이 둘 차이의 갭은 이만큼이었죠. A 처음. 두 번째는 요만큼이었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전세가율이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이럴 때는 자 A에서 B로 됐어요. 이럴 때는 그동안 가격이 대부분 어떻게 움직일까요? 갭이 좁혀졌을 때 매가가 전세가를 미워 내릴까요? 전세가가 매가를 끌어 올릴까요? 이때는 끌어 내릴 확률이 커요. 필기하지 마세요. 필기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매가와 전세가가 둘 다 하락일 때는 둘 다 하락을 하면서 전세가율이 높아진 건 의미가 없다고요. 자, 매가가 하락을 하면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게 뭐예요? 닫힌 게, 수요일이 닫힌 게입니다. 매매, 전세, 월세 이 총 수요는 같아요. 어느 한 시점을 놓고 보면 같아요. 이거 일정한 세대 수를 갖다 딱 그냥 어느 한 시점을 갖다가 시간을 딱 한 단면을 갖다가 이게 CT를 찍어 버렸어요. CT를 찍으면 이때 사람들이 매매를 찾을지 전세를 찾을지 월세를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총량은 같아요. 즉 이걸 뭐하고요? 일종의 이거 하나의 총 합계가 같은 거예요. 총 합계가 같은 상태예요. 매매가 늘어나면 전세가 줄죠. 이런 뜻이에요. 또 매매와 전세가 둘 다 넣었다면 월세가 줄어들죠. 이런 식이라고요. 자, 이런 식인데 매가가 떨어진다고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매매 쪽에 공급량이 많다는 뜻이죠. 전세도 떨어져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전세 쪽에 공급량이 많다는 뜻이에요. 매매와 전세. 그럼 월세는 전세에 종속되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 월세하고 그냥 써요. 자, 매매와 전월세에 둘 다 공급량이 많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매가가 떨어지고 전세가가 떨어지면서 좁혀지는 전세가율은 무슨 뜻? 둘 다 공급량이 많다는 뜻이라고 이거든요. 이때 실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둘 다 과다인데 매매 쪽이나 전세 쪽이나 둘 다 과다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매가의 상승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만났어도 그냥 둘 다 계속 하락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매가와 전세가 더 끌어 내리게 된다고요. 자, 똑같이 이렇게 좁혀졌는데 매가가 떨어지고 전세가가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갭이 좁혀졌어요. 그리고 이건 똑같은 B하고 C자고요. 매가는 떨어졌지만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이건 똑같은 갭이 차이 났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매매 쪽은 수요가 많지만은 아니, 공급이 많지만은 전세 쪽에는 수요가 많다는 뜻이에요. 이거는요. 이게 대표적으로 언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대표적으로 총 수요를 봤을 때는 무엇이 더 많다? 수요가 더 많은 상태. 매가는 떨어지고 있지만 총 수요는 더 많은 상태라는 뜻이에요. 이건 무슨 상태예요? 공급 부족 상태라는 거예요. 이때가 우리가 누리는 갭 투자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가 전세가율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전세가율만을 보는 게 아니라 전세가율의 방향성을 보는 거예요. 매매와 전세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지. 근데 여러분들 이걸 갖다 아실 필요가 별로 없었던 게 여러분들 이거 생각 안 하고 하셨죠? 별 상관은 없었어요. 왜 상관이 없었느냐? 이건 추세를 볼 때 상승기를 보는 건데요. 추세를 볼 때잖아요. 이거 언제 봤을까요? 이걸
하반기 때 맞겠죠? 하반기가 한참 진행된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찾게 되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볼 때는 하반기가 한참 진행된 후에 보죠. 그럼 어떻겠어요? 당연히 공급량은 부족 상태예요. 공급량은 당연히 부족 상태가 된다고요. 하반기가 하고 몇 년이 지난, 뭐 4년, 5년이 지난 이후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량은 부족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몰라도 뭐만 보면 돼요? 전세가율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세가율만 보고 투자를 했어도 성공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걸 몰라도 되기 때문이 아니라 이걸 몰라도 되는 시기였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뭐 운이 좋은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자꾸 투자를 하시면 본인의 운하고 실력을 갖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투자가 성공했던 게 아니라 그거는 그것만 봐도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시기에 여러분들이 그것만 알고 들어갔는데도 성공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갖고 이렇게 어설프게 성공 몇 번 하신 분이 이것만 가지고 투자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전월세 갭이 적은 거 보고 그냥 들어갔다가 그렇게 되는 거야. 매가 떨어지고 전세가 떨어지면서 좁혀진 갭은 잘못 들어갔다 어떻게 된다? 그냥 묶여버려요. 돈이 못 빠져나와요. 매매도 안 돼. 전세 가격은 뚝뚝 떨어져. 팔려니까 매매는 안 돼.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세가율, 매매와 전세가율 요 개념이에요. 자, 여기 보자고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좀 친숙한 시기로 넘어옵시다. 2006년, 2007년 봅시다. 53, 54, 55, 56, 58, 툭툭툭툭, 59, 60, 60, 61, 62, 63, 64, 65, 69, 70까지 갑니다.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왔죠? 좀 많이 왔네요. 2006년부터 봅시다. 2008년도까지 57, 58, 58, 58, 62. 2008년에 62까지 오죠. 62, 65, 60 떨어지기 시작하죠. 언제요? 2008년도 10월달부터 떨어지고 얼마나 떨어지나 봅시다. 60.5, 60, 58 쭉쭉쭉 해서 이때까지. 이 최고점 찍었던 게 다시 들어오는데 언제가 오르냐면 2009년 9월이에요. 2009년 9월, 2009년 말에 전세 가격이 다시 회복을 합니다. 약 1년 정도.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가 1년 정도의 하락기를 전세 가격에서 하락기가 나옵니다. 2009년도 9월. 60.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보세요. 쭉 올라가죠. 떨어지는 시기 거의 없죠? 거의 없다고요. 2010년 69, 70, 71점, 72, 76. 2011년도부터 좀 크게 뛰기 시작을 하죠. 세션이 멈췄대요. 통계 볼 때 항상 이래요, 이게. 자, 이거 다시 한번 봅니다. 수도권. 종합 봅시다, 종합. 정품 68, 70, 80, 80, 90. 2012년까지 80.9 올라가고 보시면은 보세요. 어때요? 느낌이. 실제로 떨어지는 시기는 거의 없죠.
이래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건사년에서 실제 전세 가격의 하락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했던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실제 전세 가격의 하락 시기는 굉장히 드뭅니다. 실제로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질문과 답변에 올려주신 분이 아마 이거 때문에 큰 의문이 드셨을 거예요. 무슨 의문이냐면요. 아니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하반기에도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얘기예요. 왠지 하반기가 되면 전세 가격이 하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전세 가격의 하락은 거의 나오지가 않는다고요. 거의 안 나오죠.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하반기에도 전세 가격 하락 거의 안 나옵니다. 전세 가격은 하락은 극히 드물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왜 전세 가격은 늘 상승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세 가격은 늘 상승을 하는데 왜 매가는 하락을 하느냐는 거예요. 굉장히 뭐랄까 답변드리기 쉬운 답변은 아니에요. 이거는 쉬운 답변은 아닌데 제가 이 전세 가격이나 전세가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바에 의하면은 그런 게 있어요.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건 전월세 전환율이에요, 지금. 2013년도. 이게 언제부터? 2011년도. 이 앞에 있으면 좋은데, 앞에 거는 없네. 13년도 전월세 전환율이 9%. 8몇 프로가 나와요. 8%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전세가율이 이 앞에 게 잘 안 나오는데 뭐냐면은 보세요. 저는 이거 갖다가 어떤 개념으로 제가 이해를 하냐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조금요. 이게 어떤 개념을 이해를 하냐면 저는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봐요. 실거주에서 유동성장을 넘어가잖아요. 실거주자는 뭐가 핵심이 되냐면은 이거는 임대수익. 이걸 말 고지고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임대수익하고는 다른 의미예요. 제가 쓰는 임대수익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실거주 비용이라는 뜻이에요. 전 요거 이게 거의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아시게 되면 나중에 되시면 왜 제가 임대수익을 갖다 실거주 비용으로 이거 실거주 비용의 의미로 임대수익이라는 말을 쓰는지 여러분들이 언젠가 아시게 될 날이 오실 거예요. 하여간에 그렇습니다. 실거주 비용. 유동성 장애형은 뭐냐면 이거는 시세 차익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게 부동산 차익 투자는 총 두 가지로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부동산 매입을 부동산을 매입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임대 수익 또는 시세 차익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투자자든 실거주자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실거주자라는 개념은 실거주자도 사실은 그 안에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실거주자라는 우리가 말하는 실거주자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게 아니라 실거주 비용 쪽에서 실거주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하시는 실거주자는 뭐냐면 그분이 임대수익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똑같아요. 사실은요. 임대수익이 실거주자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뭐 이거 부동산 투자자와 실거주자로 나눠가지고 규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 그냥 분류 자체가 잘못됐어요.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 사람은 투자자와 실거주자의 두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임대수익과 시세차익 두 가지가 있어요. 실제로는 분류가 잘못됐어요. 이 두 가지가 아니에요. 실제는 임대수익이냐 시세차익이냐예요. 사는 이유는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실거주자는 대부분 임대수익이 위주긴 한데 실거주자 중에서도 시세차익 쪽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고 뭐 그런 건데 이거는 좀 설명드리려면 기니까 일단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자, 여기 그런 게 있는데 실거주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실거주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부동산을 보는 게 실거주장이에요. 그 다음에 유동성장이 나와요.
이렇게 그동안 사이클이 있을 때 상승장 초기에는 뭐 실거주장이거든요. 후반부에는 유동성장이에요. 유동성장인데 이때까지만 유동성장이 아니에요. 사실은 한 이 정도 하락한 이 정도까지도 이거 뭐냐면 잔여 에너지가 있어요. 투자에. 뭐냐면 부동산장이 꺾여도 자 꺾였어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샀습니다. 꺾였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가지고 있을까요?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그게 뭐냐면 시세 차익형이에요. 시세 차익형 투자는 이거 가격이 떨어졌을 뿐이지 이것도 시세 차익형 투자예요. 이것도 시세 차익형 투자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이 이게 시세 차익이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포기를 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하죠? 전세를 월세로 바꾸셔야 해요. 그래서 이때는 뭐가 비중이 높아요? 월세 비중이 높아져요. 월세 비중이 40%까지 올라가고 50%까지 넘어가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건 뭐기 때문에? 실거주와 임대수익형이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부동산을 갖고 있던 분들이 시세 차익형 투자에서 임대수익형 투자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임대수익형. 그러니까 이건 실수요장이라는 건 결국 임대수익형 장이라는 말과 거의 같은 의미예요. 이거 두 개는 있고 같은 의미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까지 들어가면 너무 전문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만두고 하여간에 그래서 이때와 이때는요 기준이 다릅니다. 물건을 보는 기준이 달라요. 이거는 사이클에 따라도 다르지만요 지역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제가 전세가율 기준으로 수도권하고 지방을 볼 때 이 전전 시간에 뭐겠죠? 수도권은 몇 프로 정도 본다고? 수도권을 한 60 몇 프로 본다고요. 60점 몇 프로. 지방은요. 전세가율 말고 지방은 얼마까지 본다고요? 지방은 한 80 정도까지 본다고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수도권은 한 60 몇, 62? 뭐 이 정도를 보고요. 62 정도. 지방은 거의 80까지 봐요. 이게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지방은 부동산 상승이 나오지 않았던 지방 쪽은 임대수익형을 본다는 거예요. 매수자들의 매수 이유 자체가 임대수익형이라는 거예요. 임대수익형이 뭐가 포함이요? 실거주자가 포함이요. 그 다음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시세차익형 성격이 크다는 거예요. 시세차익형 성격이 큰 곳들은 낮은 전세가율, 그러니까 실거주 비용이요. 자가가 전월세. 실거주 비용이 자가가 전월세보다 더 유리할 때, 더 유리한 포지션일 때, 이때 사람들이 매입을 들어간다면 이거는 어떤 형태다? 실거주 형태라고요. 실거주. 임대수익형. 지방. 상승 초기 형태라고 했거든요. 반대로 전월세가 더 유리하지만 그러니까 자가보다 전월세가 더 유리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갭이 좁혀진 상태일 때 여기는 몇 프로까지? 여기는 100%까지 좁혀진다면 여기는 한 80%까지 좁혀졌을 때 상승이 나오고 이거는 수도권이라고 수도권. 그리고 유동성장. 그리고 상승장 후반. 이때 나오는 형태라고요. 즉 같은 물건을 놓고도 기준이 달라져요.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만 가지고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 동력을 받지를 못해요. 언제까지? 충분히 올라올 때까지. 제가 지난장에 봤을 때 지방은 몇 프로까지? 지방은 거의 한 80% 근접까지 전세가율 80 근접 올라올 때까지는 이 정도 선 오기 전까지는 상승이 힘들다고요. 수도권은 이거보다 더 낫다고요. 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이 정도까지 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시장이 반등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잡은 게 60 몇 프로예요. 62% 정도. 이게 뭐 기준이냐면 하도 오래전에 저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전장을 봤을 때 이 전 사이클 여러분들이 사이클을 본다고 하시는데 보통 부동산 지표 보는 사람은 5년 10년 보는 거 아닙니다.
훨씬 뒤까지 보는 거예요. 이 전세가까지. 수도권은 지방보다 훨씬 더 낮은 전세가율에서 상승을 했어요. 대략 수도권의 지방이 한 80%선 정도. 이 정도 80%선 정도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저희는 80% 맞고, 지방의 80%선이니까 한 60% 초반대 본 거예요. 60% 초반대에서는 수도권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보통 이거는 얘네는 실거주 비용이 전월세보다 자가가 더 유리한 상황이 돼야지 반등이 가능하고, 수도권은 자가가 전월세보다 더 유리한 상황이 오기 훨씬 전에 이걸 배경으로 봤을 때 80% 정도 충족이 되면 반등이 나온다고요. 왜? 비록 자가가 실거주 비용에서 자가가 전월세보다 더 불리하지만 부동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진입을 들어간다고요. 이거는 수도권 패턴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에도 나올 수 있을까요? 부동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지역은, 요걸 갖다 제가 이 앞 시간에 그 얘기 했던 거예요. 수도권 80, 지방보 60, 이거 받아들이지 마시라고. 그건 개념이 아니라 부동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지역은 전세가율이 80%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시장은 반등이 가능하다. 즉 선반영된다는 거예요. 부동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지역. 지방에 하면 어느 곳일까요? 중심지 같은 곳이겠죠. 광역시나 중심지 같은 경우는 기타 지방보다 낮은 전세가율에서도 상승이 가능하다고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거주장을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부동산이, 자, 이렇게 가죠. 이때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몇 프로를 충족하면 돼요? 전세가율이 80% 정도를 갖다 충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래쪽으로 오게 되면 이미 실거주장은 부동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상태로 전세가격이 올라간다고요. 이때는 몇 프로까지 충족이 돼야 돼요? 100% 충족을 다 시켜야 된다고요. 즉 전세 가격이 올라가도 이때 기준으로 그냥 85만원 전세 가격이 이때 기준으로는 매가 상승을 불러올 만한 전세 가격이었지만, 이 아래쪽 하락기 기준으로는 아니라고요. 하락기 기준은 몇 가지 올라가야 돼요? 100까지 올라가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매가가 바로 상승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사이클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동산, 이걸 그냥 쉽게 저는 뭐하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릴 때, 부동산에 대한 투자? 상승에 대한 에너지, 잔여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전세 가격이 조금 반등을 하거나 하는 상황만 돼도 시장이 매가가 반등을 치지만, 그게 언제 발생한 거예요? 2009년도요. 그래서 2009년도에 발생을 했다고요. 하지만 그 이후 이미 부동산 시장이 꺾인 이유라면, 부동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상태라면은, 그 상태에선 전세가율이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더 높은 정도의 수준을 요구해요. 매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전세가 상승이 나와도 매가의 상승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자, 여기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자, 요걸 좀 현재 시장을 보자고요. 현재 시장을 봅시다. 현재 시장의 전세가율은 상당히 높은 상태예요. 전세가율. 여러분들 현재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렇게 하면서 되게 궁금한 것들이 쭉쭉 나와요, 사실은. 지금 전세가율이 이번 장 반등기 때의 전세가율과,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는 팩스여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팩스는 제가 전화나 이쪽은 다 꺼놓는데 팩스는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예. 이번 장 반등기 때의 전세가율과 지금의 전세가율은 어떻게 다를까? 어느 것이 더 높을 것 같으세요, 오늘 생각하기에? 이번 장 반등기 때.
2013년도에 전세가율과 지금 2019년의 전세가율 어떻게 더 높을 것 같으세요? 궁금하죠? 봅시다. 직접. 가격지수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율 비율입니다. 아유, 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고. 자, 그냥 보이시죠? 자, 현재 전세가율 봅시다. 적을게요. 제가 머리 나빠서 못 외워요. 위부터 수도권, 서울, 그 다음에 경기, 인천. (68.1) 59.2 71.8 인천 75.7. 그럼 2019년은 어떨까요? 봅시다. 아, 이게 2019년이에요? 예. 2013년은 어떤지 봅시다. 아, 제가 잉크 다 안 채웠나 보네. 펜들이 다 이렇게. 이번 장 반등기 2013년도 한 3월달 4월달 정도 봅시다. 2013년도 3월달 봅시다. 3월달에 60.7이다. 60.7 58.9 62 60.4 보세요. 2013년 반등기 때 얼마에서 수도권이 반등하냐? 60.7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현재 68.2예요. 서울은 58.9였어요. 지금 59.2예요. 62였는데 경기는 현재 71. 인천 60.4에서 반등했는데 인천 현재 75.7입니다. 어때요? 전세가율 지금이 다 높아요. 저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전세가율이 지금 뭐 낮아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은 전세가율이 낮은 편 아니에요. 수도권에서 이 정도 수도권 자체에서 68%의 전세가율은 절대 낮은 거 아닙니다. 수도권에서 68%의 전세가율이 나오는 시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70%가 깨졌다? 수도권에서 70% 전세가율이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재 전세가율이 낮은 건 아니에요. 전세가율이 낮은 건 아니에요. 물론 이건 좀 더 들어가게 되면 실거주 비용으로 들어가려면 좀 더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정식을 따지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것도? 다 보면 좋은데. 자, 2013년도 4월달. 이건 무엇일까요?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2013년도 3월달이죠. 3월달 전월세 전환율 몇 프로죠? 8.4%예요. 현재 전월세 전환율 몇 프로인지 볼까요? (5.6%예요) 자, 수도권이니까 수도권만 또 봅시다. 자, 계산기 한번 두드려볼게요. 뭐와 뭘 곱한다고요? 얘와 얘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개념인지 모르시는 분 계실 텐데, 제가 좀 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고, 자, 계산해 봅시다. 60.7 곱하기 8.4는 뭐야 이게? 60.7이 아니죠? 예, 죄송합니다.
0.607 곱하기 8.4는 5.1 099 뭐 이렇게 나가거든요. 자, 이거 봅시다. 0.68 곱하기 5.6은 3.8. 이 당시 금리가 4점 몇 %대였어요. 제 기억에는. 이 현재 금리는요? 비슷할 것 같은데 몇 프로 정도 되죠? 3점 몇 프로 정도 되나요? 현재 금리가? 3점 몇 프로 정도 되죠? 여러분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자, 이거 매가가 있어요. 전세가율 70%짜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전세 가격이 얼마일까요? 7천. 전월세 전환율 몇 할까? 6%짜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얼마일까요? 7천에 1%면은 770만 원이죠. 70만 원에 6, 7642, 420만 원입니다. 1년에 420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월세가. 그러면은 수익률은 몇이라는 얘기죠? 4.2%라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이건 뭐와 같아요? 이 두 개 곱하면 되죠? 76, 42. 수익률 4.2%라는 얘기예요. 자, 이 집의 수익률이 4.2%라는 얘기예요. 근데 대출금리가 몇 프로예요? 대출금리가 5%예요. 수익률 4.2%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대출 5%니 이 1억짜리 집을 갖다가 순전히 대출로 샀다고 봅시다. 순전히 대출로. 불가능하겠지만요. 예, 샀다고 봅시다. 2억에 5%예요. 2억 1000만 원, 100만 원. 그럼 1년에 이자가 얼마예요? 500만 원입니다. 수익은 얼마예요? 420만 원. 이자는 500만 원. 손해요, 이익이에요? 손해죠. 이때는 임대수익형 투자자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실수요자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똑같은 얘기예요. 임대수익형하고 실수요자. 실수요자 둘 필요 없어요. 뭐가 더 나을까요? 전세를 사는 게 더 낫습니다. 일단. 전세나 월세를 사는 게 더 낫습니다. 자기 집을 사서 500만 원을 내느니 그냥 월세로 420만 원 하는 게 더 이익이에요. 이게 실거주 비용의 개념이에요. 네,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예. 실거주 비용의 개념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마요. 저 이제 안 해야 되는데 참. 예, 당시 저는 제가 머리 짜내서 만든 개념입니다. 2012년도인가 11년도에. 실거주 비용이, 이게 실거주 비용의 개념이에요. 실거주 비용에서 전월세와 매매 중, 자가 중 무엇이 더 유리한가? 자, 이게 근데 금리가 4%라고 봅시다. 근데 4%는 별로 의미 없어요, 사실은. 3%라고 봅시다. 2억이 돼서 2억을 전체 대출 빌렸을 때 3%예요. 얼마요? 2억 1100만 원 곱하기 3이니까 300만 원입니다. 1년에 이자 얼마네요? 300만 원을 냅니다. 월세는 얼마를 받아요? 420만 원을 받습니다. 얼마가 이익이죠? 120만 원을 이익을 받아요. 120만 원이 남아요. 이거는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자가가 유리한 거예요. 자가를 사가지고 한 달에 1년에 이자를 300만 원을 내면 되지. 굳이 월세로 1년에 월세 420만 원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실거주 비용이에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간단하죠? 간단하잖아요. 예. 간단하다고 해주세요. 예. 되게 간단한 개념이에요. 이걸 부르면 무엇과 무엇? 이걸 더 간단하게 하면 요거 두 개 지우지 말고 합시다. 전세가율 곱하기 전월세 전환율을 갖다가 무엇과 비교한다? 대출 이자와 비교를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거 전월세 전환율과 전세가율 곱한 거 대출이자. 대출 이자가 더 크다면 이게 뭐 3인 좀 전에 이거 몇이었죠? 이거 했을 때 76, 42, 4.2였다고요. 대출 이자가 5나 6%였다면은 대출 이자가 5나 6%하면 이때 어떤 게 유리해요? 전월세가 유리하다고요.
실거주 비용에서. 근데 만약에 대출 이자가 3% 하면은 뭐가 유리해요? 자가가 유리하다고. 이게 실거주 비용의 개념 아주 간단한 거예요. 되게 간단하게 잘 만들지 않았나요? 제가?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곱해? 전월세 전환율과 전세가율 곱해버리면 됩니다. 이거 두 개 현재 이걸 갖다가 만들어 봅시다. 전세가율 이거예요. 전월세 전환율 이거예요. 그러니까 곱이 몇이 나왔어요? 3.8. 이거는요. 이거 곱하니까 8하니까 5.1. 자, 전세가율만 봅시다. 전세가율은 지금이 높아요? 2013년도가 높아요? 지금이 높죠. 즉 여러분들이 전세가율만 보면 지금이 전세가율이 높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가 더 좋은 시기네. 야, 전세가율 높아 좋아 라고 하실 수 있다고요. 하지만 전월세 전환율을 곱하면 어느 것이 더 높아요? 이거는 3.8, 얘는 5.1. 만약에 금리가 4% 가면 똑같이 넣어보자고요. 얘는 3.8. 이게 3.8이라고요. 이게 대출이 4%가고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이익이에요? 전월세를 하는 게 더 이익이에요. 즉, 자가 매입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4%라고 봤을 때, 현재는 자가 매입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임대 수익적으로 보자면. 근데, 이때는요. 이때는 자가가 더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전세가율만 보고는 알 수가 없다고요. 전월세 전환율을 곱해봐야지 실거주 비용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어느 유형이 더 유리한지. 그래서 만약에 이때서 이게 더 유리한 시기라면은 뭐가 진입을 할까요? 실거주자와 임대 수익형 투자자가 진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2013년도 상반기에 실거주자와 임대 수익형 투자자가 진입을 할 거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걸 보고 진입을 하면서 공급량이 적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입을 하면 시장이 반등을 할 것이다. 이걸 보고 한 거고요. 이때 맨날 뉴스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전세가율의 법칙이 깨졌다. 예전에 전세가율이 몇 프로였을 때 시장이 반등을 했는데 지금은 전세가율이 몇 프로가 됐는데 시장이 반등을 하지 않는다. 이것만 보면 어떤 게 더 유리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전세가율 60%가 시장 반등에 유리할 것 같으세요? 68%가 유리할 것 같으세요? 68%가 유리할 것 같죠? 하지만 실거주 비용을 따져보면 어때요? 뭐가 더 유리해요? 이게 더 유리하잖아요. 실거주 비용적 측면에서는 지금이 반등 기획 때보다 더 불리한 시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 자체만 놓고 보면 안 돼요. 무엇과 비교를 해야 돼? 이거는 저울에다가 올려놓은 저울에다가 올려놓은 거야. 한쪽에는 전월세 전환율 곱하기 전세가율. 한쪽에는 금리. 반드시 이건 무엇과 비교를 해요? 금리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 자체만은 의미가 없어요. 이것만 보고 이 수치만 보고도 의미가 없어요. 무엇과 비교를 해요? 당시의 금리와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금리와. 자, 전월세 전환율 곱하면 2014년 나왔죠? 5만 수치가 나왔네. 이때 대출 금리가 대부분 4% 안쪽? 요 정도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게 더 유리해요? 자가가 더 유리하잖아요. 자, 지금 3.8이라는 수치가 나왔어요. 3.8이라는 수치가 나왔어요. 이건 수도권 전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하고 1대1로 다 맞진 않아요. 왜냐면 수도권 보시다시피 다 달라요, 전세가율. 이거는 각 전세가율 각 이렇게 하면은 각 도시별로 나옵니다. 지금 제가 한 건 똑같이. 되게 간단해요. 간단하죠? 되게 간단한 거예요. 이게 실거주 비용만을 놓고 본 부동산 시장의 매수 요인이에요. 수요 요인. 수요가 얼마나 좋을 것인가. 실거주만 봤을 때. 물론 부동산 시장은 이것만 갖고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에요. 언제 중요한 요인이다? 부동산 사이클의 반등 때 중요한 요인이에요. 사이클에. 그러니까 즉 추세가 바뀔 때 볼 수 있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제 생각에는 제가 만드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급량에 의한 10년 주기설부터 여러 가지 부동산을 보는 여러 가지 시각을 갖다가 만들어냈지만 이 개념은 아마 나중에도 많이 쓰일 거예요.
나중 먼 미래가 돼도 이 실거주 비용, 이 공식부터 이 비용은 아마 많이 쓰일 겁니다. 자, 3.8. 자, 3.8이라는 수치는 굉장히 애매해요, 지금. 현재 금리 몇이죠? 대출금리가 여러분들이 신용이 좋으신 분은 3%대 나오시죠? 네, 나오고 2점 몇은 아직 안 나오나요? 2점 몇은? 모르겠어요. 저는 대출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저는 뒤에만 빼겠습니다. 하지만 4%대도 있으시죠. 이게 지금 애매한 수치. 이거는 이 수치만 가지고 지금 봤을 때 자가가 전월세보다 유리하다고 얘기할 게 되게 애매해요. 수도권 지금. 그리고 제가 작년에 그랬잖아요. 뭐하고 있죠? 제가 그때 얘기할 때 제가 뭐 받겠어요? 이거 보고 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실거주 비용 쪽에서 자가가 가장 유리한, 자가가 전월세보다 더 유리한 시기는 끝났습니다. 즉 실거주장의 성격만 놓고 보기에는 볼 수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가는 거는 유동성장 성격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 이 뜻이에요. 이 뜻. 이해 가시죠? 제가 원래 이거 전월세 전환율로부터 이거 실거주 비용 이 개념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그 뒤에 잘 얘기를 안 했어요. 이거는요. 근데 그래도 눈치 빠르고 머리 좋으신 분들은 수소 해가지고 실거주 비용 요 개념을 쓰시더라고요. 찾아가지고. 제가 이거는 나름대로 저도 아껴둔 개념이어서 잘 얘기를 안 했습니다. 사실은. 요런 개념이에요. 그게. 제가 제2부 이걸 직접 이렇게 다 설명을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죠? 근데 요거에서 반등을 한다. 반등기 때 잡아내는 실거주장을 넘어가는 반등기 때 이거는 왜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쓸데없다고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은 제가 하춘영님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하는 이유를 갖다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전 제가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기 되게 힘들어요. 부동산 그냥 강사냐? 아니다. 지역 찍어주고 물건 파는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다. 그럼 정확히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설명하기 뭔데 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부동산의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부동산의 용어를 만들고 그 용어들의 개념을 갖다 만드는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저는. 그리고 우리는 그 용어와 개념을 만들었을 때 그 용어와 개념을 통해서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만드는 실거주 비용을 통한 자가, 전세, 월세 그리고 부동산 매입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뭐? 임대 수익. 그 임대 수익에 속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실거주. 그렇게 나눴기 때문에 이 개념이 나온 거예요. 사실 이게 그냥 이걸 쓰시는 분들 그냥 쓰실 텐데 그게 그렇게 간단히 나온 개념이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뿌리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시장이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이것만 가지고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설명이 가능하고 실수요. 그 다음에 시세 차익은 뭘로 설명을 해요? 이거 하나로 설명할 때는 이거에서 수치를 낮춰 잡아봐. 즉 80% 잡아야 돼요. 그래서 3.8이라면은 현재가 3.8이고 지금 금리가 3.8 정도라고 봅시다. 이게 3.8입니다. 부동산 하락기 때는 현재 그 대출금리 4%고 3.8 나왔습니다. 시장 상승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실수요장이 와면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락장 때 와면은. 그때 아까 물어보신 질문하신 분이 그러시죠.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갔는데 왜 매가 상승은 나오지 않았느냐? 왜 하락장인데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가느냐? 반대로 물어본다면 전세 가격은 계속 하락을 하는데 전세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하는데 왜 하락장이 나오느냐? 이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하락장에서는 이걸 넘어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3.8이라는 수치가 금리라는 수치를 넘어서야 돼. 이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죠?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금리가 내려가는 방법이 있죠. 저음에다 올려놓는다니까요.
금리도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잖아요. 이것도 내려갔다. 이걸 갖다 내려갔다 올려있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일까요? 전세가율? 아니에요. 전세가율 아니에요. 실제. 전세가율은 굉장히 서서히 움직입니다. 실제로 무엇이냐면,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건 굉장히 서서히 움직여요. 이거 약간은 종속 변수의 기분이에요. 제가 수치를 보다 보면. 이쪽을 움직이는 건 뭐? 전세가율. 이쪽을 움직이는 건 금리예요. 금리도 생각보다 금세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0.25%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거예요. 0.25면요. 보시다시피 0.25면요. 이거 0.25 올라가면 한참이에요. 이거는 언제? 실거주장 때. 지금 실거주장인가요? 지금은 유동성장이에요. 실거주장 아닙니다. 유동성장이기 때문에 훨씬 더 수치가 낮아도 상승이 가능하다고요. 지금 금리가 대출금리가 4%대여도 3.8 가지고 가능하다고요. 즉 4% 80%를 잡는다고 하지만 48, 32, 3.2%여도 가능하다고요. 지금 수치면 충분히 가능해요. 왜? 지금은 유동성 장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될까요? 지금이 유동성 장이냐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부동산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 가지고 있다면 3.2% 가지고 가능한데 현재 3.8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만약에 현재에 대해서 부동산 사람들이 지금을 갖다가 부동산 완전 하락기라고 본다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 이거는 이 수치 갖고는 상승이 크게 나오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즉 심리에 달린 거네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하는 것은, 심리는 결과예요. 심리를 움직이는 원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그 원인을 만드는 게 공급량이에요. 그 결국은 공급량을 본다는 얘기예요. 결국 가장 큰 건 공급량이지만, 공급량이고 그거에 의해서 이것도 움직입니다. 공급량이 줄어들면요, 전세가율 올라가겠죠. 전세가율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공급량이 적어지면 전세가율도 올라가지만요, 그 월세 가격도 올라가요. 즉 전세 가격과 전월세 전환율이 둘 다 상승 요인을 받아요. 전월세 전환율이 상승 요인을 받는다고 해서 전월세 전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걸 뭐 상승 요인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월세는 전세보다 가격에 대한 저항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쭉 올라가게 되면 전월세 전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전월세 전환율은 무조건 내려갑니다. 하지만 이게 올라감에 의한 일부의 반작용이기 때문에 이 전체 값은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 가시세요? 지금? 이게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일단 끊고 갈게요. 이 뒤에도 할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자, 일단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고 갈게요. 자, 일단 요거 개념 아셨죠? 이거 개념만 아시면 돼요. 일단 요것만 알고 갑시다. 그리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하시면 되고, 일단 요것만 알고 가셔도, 여러분들 이것만 알고 가셔도, 제가 이거 하나 뽑아내려고 머리 쓴 게 몇 년 차입니다. 한 몇 년을 머리 싸매고 해서 만드는 개념이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알고 가셔도 여러분들은 아마 이 밴드에도 1년치 본전을 뽑으신 거예요. 이 개념 하나만 이해하고 가셔도 여러분들이 시장을 볼 수 있는, 실거주장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눈은 생기신 거예요. 이것만, 이 개념을 확실히 이해를 하셔도. 하고 무엇과 비교를 한다? 금리와. 금리와 비교를 해서 여기서 어떠한 것이 나온다? 주거 형태 중에서 자가가 유효한지 전월세가 유효한지가 나온다고요. 이걸 보고 하는 거예요. 자가가 유효하면 사람들이 자가로 가겠죠. 이건 무슨 세가 돼요? 매수세가 되죠. 그럼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요. 단지 어떨 때? 공급량이 과다가 아니게 돼요. 공급량이 과다일 때는 매수세가 들어와도 그보다 과다 공급량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바로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넘어선 게 한참이에요. 사실은 이번 땅에서 이걸 넘어선 게 한참인데, 한참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상승이 바로 나오지 않아요.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부동산, 아니면 과다 물량, 이 부동산 상승이라는 게 그렇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물량이 충분히 되고 이게 응축이 돼야지 나와요. 대신에 뭐가 나올까요?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매수의 거래량 증가가 나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 전에 계속 가격에, 왜냐면 사람들이 자가 주거 형태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전월세 안 하고 매입을 하기 때문에 자가의, 그러니까 이 매매 거래량의 증가가 나오는 거예요. 매매 거래량 증가가 나오면 가격이 움직이는 게 여러분 백날 들으셨겠지만 그 얘기만 듣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왜 나오는지를 아셔야죠. 왜 거래량 증가가 나오고 매가가 나오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지 거래량 증가가 나온다고 다 매가 증가가 나오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사들이나 책들이나 이렇게 뭐 현재까지 사실은 부동산 시장의 개념이 확실히 잡아주는 책이나 연구는 없어요. 제가 언젠간 쓸게요. 근데 이렇게 하면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언젠간 쓸 텐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하나만 들어서는 외눈박이에요. 양쪽을 같이 보셔야 돼요. 이유를 아셔야지 거래량이 증가한다고 꼭 가격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 또한 거래량이 감소한다고 꼭 가격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아시게 되는 거예요. 항상 왜라는 걸 갖다가 생각을 해요. 왜? 이유. 여러분이 잡아야 되시는 건 이 수치 70%, 60%, 전세가율 70%, 60% 초반대, 지방 80% 받는 수치가 아니라 이 수치가 가리키는 의미예요. 그 의미가 무엇이다? 실거주 비용이라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다음 내용도 사실 되게 중요한 내용들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왜 제가 원래 그러니까 맥시멈 잡았을 때 그냥 좀 느슨하게 잡았을 때도 원래 하반기 쪽을 제가 왜 반등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쪽 부분에 나와 있어요. 일단은 그건 다음 시간에. 오늘은 너무 복잡한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 워낙 일들이 많아서 제 밴드가 이렇게 느슨한 밴드가 아닌데 여러분들 한 두세 달 푹 쉬었죠? 두 달 푹 쉬셨죠? 이제 좀 달리셔도 될 거예요. 이제 다시 예전처럼 좀 타이트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고생하셨습니다.